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과 플로리다주 예비선거 결과 중간선거의 밑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키워드는 낙태 기성 정치인 반 트럼프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어제의 선거로 희망의 색이 조금 짙어졌지만 동시에 개혁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트럼프가 공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했다는 인정을 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간 문서 가운데 약 700페이지는 특급 기밀로 대통령 면책권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전략 짜기가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와 연수입이 12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의 탕감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공화당은 탕감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의 중간 렌트비는 다운타운이나 도시 인근 가릴 것 없이 역사상 가장 비쌌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러시아 침공을 받은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후 우크라이나 땅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지만 목표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고 미국은 30억 달러를 추가로 군사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인의 반 이상은 러시아군이 물러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예비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11월 그 본선거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의 예비선거가 끝남으로써 중요한 예비선거는 전부 볼만한 것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선거로 향하는 몇 가지 그 지점들이 나와서 지금부터 아마 그런 점들을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신경을 써서 선거 전략에 참고를 할 것이고 일반인들은 어제 두 군데 큰 그 주의 예비선거가 끝나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졌는가에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낙태 그리고 이제 기성 정치 기반 또 하나는 트럼프였습니다. 먼저 낙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과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그런 낙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방 대법원으로서는 본인들의 그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뉴욕의 19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허디슨 그 밸리 그쪽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뉴욕 그 부지사로 원래의 하원 의원이 갔기 때문에 안토니오 델가도 가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아주 그 주목이 됐는데 민주당의 그 팻 라이언이 이제 공화당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 공화당에서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또 하나 범죄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팻 라이언은 낙태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팻 라이언이 이라크 전 그 참전 용사고 비즈니스 오너고
그리고 얼스터 카운티의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다만 1.5% 차이로 이겼다는 점이죠. 뉴욕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주라고 해서 전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캘리포니아주도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시골 지역 뭐 프레즈노라든가 베이커스필드 이런 곳은 또 원래 캘리포니아 색깔과 다르듯이 뉴욕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겨우 바이든 대통령이 1.5%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에서 이제 이 낙태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공화당 그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낙태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 민주당의 후보가 이걸 막 몰고 가서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플로리다주는 주지사 선거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고 현재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가 2024년도에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이 공화당의 지금 현재 1선이죠. 이 론 디센티스 현재의 주지사와 11월 달에 싸우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60대고 한 사람은 40대. 이 40대에 말하자면 농림부의 무슨 커미셔너 같은 선출직인데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높은 뭐 거의 그 레벨에서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이기고 론 디센티스에게 이기면 플로리다주에서 최초의 여자 이제 그 주지사가 나온다 했는데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주에서 찰리 크리스트라는 과거에 플로리다주의 뭐 법무장관도 했었고요. 2006년도에 주지사를 한번 했죠. 그때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으로 나왔지만 공화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하고 상원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당적을 민주당으로 바꿉니다. 뭐 10년 전이죠. 바꿔서 뭐 오바마 그 전 대통령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캠페인 같은 것을 했었고요. 재선 캠페인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민주당의 주지사 그 후보로도 2014년도에 출마했었는데 릭 스캇에게 지금 론 디센티스의 바로 전임자죠. 그 사람에게 패배해서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주지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6년도에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기성 정치인이라는 거죠.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찰리 크리스트가 주지사도 한 번 지냈고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44대 주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전 주지사였었죠. 이 사람이 민주당의 그 니키 그 프라이드라는 농업 커미셔너를 꺾었는데 이 농업 커미셔너는 물론 나이도 훨씬 어리지만 굉장히 본인을 뉴원이라고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 현 주지사를 꺾기 위해서 새로운 것보다는 기득권 그리고 또 기성 정치인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른 거죠. 이 크리스티 후보는 본인을 아주 뭐 행복한 전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나는 그 타협 지향적인 그런 그 정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찰리 크리스티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루고 싶어하는 론 디센티스 현재의 플로리다 주지사를 맹렬하게 공격했죠. 그 사람은 전투에 전투만 한다. 문화전쟁도 하고 그런 것에 환멸을 느낀 플로리다주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주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이겨서 이제 론 디센티스와 민주당의 찰리 크리스티라는 전에 한번 주지사를 했던 사람이 11월 달에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기성 정치인을 선택을 했다. 민주당이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뉴욕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낙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찰리 크리스티 당선자도 본인이 론 디센티스 현재의 주지사를 누르고 11월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직무 첫날 론 디센티스가 서명을 한 플로리다주의 낙태법을 행정명령으로 갈아치우겠다라고 공언을 한 사람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 뭐 임신 15개월 이후에는 15주일, 15개월이 아니라 15개월씩이나 엄마 뱃속에 있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던가요? 역사상 15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의 이 법을 행정명령으로 치워버리겠다 하니까 이것은 역시 안정적인 민주당을 택했다는 것과 이 낙태도 여기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도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는 계속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뒤에는 넘버 원 인물이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는 지금도 다른 주에 많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닙니다. 그걸 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로 당선된 찰리 크리스티가 무척 공격을 하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뉴멕시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런 곳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우리는 주지사가 없다. 주지사가 지금 완전히 결석인 그런 주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낙태와 안정적인 기성 정치인을 민주당이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로 선택했다 하는 데서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성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뉴욕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션 패트릭 말론이라는 뉴욕의 그 민주당의 하원 그 캠페인 의장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민주당 그 예비선거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느 정도 진보적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지하는 도전자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맥스 로즈라는 전 하원 의원도 아주 진보적인 민주당 도전자에게 이겨서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지역구를 다시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많은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뭐 개혁, 진보, 뭐 좌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선거에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경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 그 물결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탄핵 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10지구, 그러니까 로 맨하탄하고 브루클린 있는 그곳이죠. 거기서 데니엘 골드만이라는 연방 검사가 뭐 이 사람은 그 청바지, 진바지, 그 리비 스트라우스의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경쟁자를 누르고 이제 당선이 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12지구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제럴드 네들러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굉장히 뉴욕주의 그 하원 의원 앞장섰었는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선거구 재조정이 있어서 다른 그 의원과 맞붙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장이 됐고 70대가 이미 넘었고 30년 이상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역시 그 드밍즈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아주 가열차게 찬성을 하고 지지하고 했었던 그 하원 의원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상원 의석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어제의 선거에서는 뭐 살아났다 아니면 자리를 지켰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욕에서도 또 공화당이 된 곳도 있습니다. 원래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하원 의원 자리가 사임이 됐고 거기에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했는데 공화당의 조 샘플린스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실망했죠. 실망하기는 했지만 원래 공화당 의석이었고 그 표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주목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만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이 8월 24일이죠.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인데 그동안 그 민주당이 정치적인 전망이 상당히 어두웠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30% 아래까지 내려갔었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아주 크게 회복되지는 않지만 40%대로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6월 23일에 연방대법원이 낙태 판결을 한 것이 민주당을 굉장히 똘똘 뭉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주민투표라던가 아니면 어제 플로리다주, 뉴욕주에서 있었던 예비선거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선거 참여가 거의 그 에너지가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화력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그 민주당에서 뭐 이미 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진보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온 같은 민주당의 후보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한 것은 이것은 안정도 원하지만 그만큼 개혁의 목소리, 진보의 추세가 힘이 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의 추세를 민주당의 희망이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심하다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기성 정치인, 뭐 경험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 지겨워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도 지겨워하면서도 그 당의 기반이라는 것을 참 무시하기가 힘든 거죠. 경험 없는 후보보다 이리저리 해봤더니 낫더라 하면서 다시 기반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화당은 그에 비해서 어제 치러진 여러 가지 그 선거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놓고 내가 더 충성한다. 당신이 더 충성 덜하지 나보다 이런 형태로 싸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과 플로리다를 끝으로 해서 큰 예비선거는 앞으로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특별한 이슈라든가 예비선거가 치러질 때 어떠한 뭐 주민 발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11월까지는 예비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이슈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질문들은 남아있죠. 바이든 그 대통령이 여전히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낮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가. 정말 연방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주장이 점점 그 좀 눈덩이가 되듯이 불어날 것인가. 그냥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할 것인가. 그런 점이 있고 또 공화당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가면은 이름이 없습니다. 트럼프 이름이 있어야 열기가 있는데 예비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여기에 열기가 많았는데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는 지난번 3번의 선거 가운데 처음인데 지금 중간 선거는 없었겠네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름이 없는데 얼마나 그 공화당의 기반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 열기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공화당을 찍을 것인가 민주당을 찍을 것인가 이런 것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의 첫 번째로 아마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 학자금 그 융자 그의 상환 기간 일단 페이먼트 스탑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과 최대 1인당 $10,000 만약에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은 $25,000 미만 가정에는 최대 $10,000까지는 빚을 그냥 없애주는 탕감해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이 먼저 이 학자금
융자한 것에 대한 그 탕감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10개월 동안 돈이 굉장히 많죠. 100억 달러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 학자금, 그 대출금 탕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만 5천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공공 서비스 대출 융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그 공무원들이 계시다면은 신청하십시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미구엘 그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공중보건이라든가 사회사업이라든가 뭐 법집행 공무원들 많잖아요. 하고 있는 일들. 그런 분들이 그 분야에서 경력을 그 쌓기로 하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들 뭐 학자금 지원받는 것도 있고 융자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그 정부가 그 정도 그 보조를 할 그런 각오도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공무원인데 2007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했고 학자금 탕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그 탕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학자금 탕감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나는 내가 받지도 않았고 나의 아이들도 없고 나의 아이들이 있어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뭐 받지 않고 할 텐데 왜 일부 사람들만 나의 세금으로 학자금 탕감을 받게 하지? 그리고 대학교 못 가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학에 가지도 않고 했는데 내가 왜 뭐 집안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서 대학에 가서 빚을 많이 학자금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줘야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10,000가 뭐야? 5만 달러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이것을 굉장히 공약을 했었고 지금까지 미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학자금 그 돈 내는 것이 코비드 19 이런 것 이후에 일단 안 내도 된다 하는 그 상환 연기죠. 연기하는 것. 그리고 연기하면은 뭐든지 돈 안 내면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율도 없게 하는 이런 것은 뭐 연장을 하겠죠. 연장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비리해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 하는 그 보도들이 거의 모든 보도거든요. 뭐 개인 2만 5천 달러 버는 사람 $10,000까지. 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이 세금 보고를 할 때 25만 달러 두 사람이 같이 보고하면 그런 경우 해준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직도 뭐 결정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결정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사안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만 달러를 해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된 그 의견이고 그런데 5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10,000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도 책임 없는 그 어떤 그 돈 쓰는 것 이런 것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어제 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또 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자꾸 오르고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물가가 또 더 오르고 사람들이 사서 그러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그럼 물가가 더 오를 거 아니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것과 그리고 학자금이 그렇게 비싼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정부가 뭐 $10,000씩 탕감을 해준다고 뭐 의대, 법대 공부할 때 돈 뭐 몇십만 달러 쓴 사람들에게 그것도 완전히 탕감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이 같은 발표를 한다면 그 발표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이기는 하지만 또 불균형도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따져보면 소수인종 대 백인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백인 대 소수인종 할 때 가장 큰 소수인종 하면은 또 흑인을 내세웁니다. 인구 숫자가 히스패닉이 더 많더라도 흑인이 어떤 경우에는 더 이 백인에 비해서 타격을 받고 차별을 받는다 해서 흑인과 백인 그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그리고 흑인 대학 졸업생들은 백인 대학 졸업생들보다 평균 25,000달러의 학자금 빚이 더 많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뭐 100% 학자금을 다 융자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아무튼 흑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것 보니까 2021년도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4분의 1은 조금밖에 안 받았네요. 뭐 학자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는요. $10,000 미만이다. 4분의 1은 25%는 그건 뭐 어디서 기술 배우는데 뭐도 되고 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뭐 배우는 것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0,000 미만이라고 하니까 다 합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320억 달러,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이 학자금 탕감받은 것이 1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320억 달러의 이 그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은요, 320억 달러지만 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이게 무슨 대학교야 하고 등록금 냈는데 뭐 학교가 없어진다던가 학교 같지 않아서 문이 닫게 된다던가 사기당한 사람들, 이 사기 중에서 대학 사기, 이런 사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트럼프 유니버시티의 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좀 사기 당한 그런 그 융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와줬었고, 또 장애인 학생들 뭐 이런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제너럴한 것이라서 다르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화당도 사실은 이달 초에 학자금 무슨 탕감한다 이런 안을 발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처럼 뭐 대대적인 그런 그 규모는 아니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학자금 탕감하겠다 하고 지금 1년하고 6개월이 넘은 때까지 못하고 미뤄왔는가?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만약에 오늘 한다면 하는가? 오늘 하면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젊은 사람들, 융자금을 받고 융자를 본인이 갚아야지 될 것이 있는 젊은 사람들 유권자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께 그래도 역시 민주당이네,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이런 것 해주네 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못했었던 것은 역시 공화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는가, 이걸 저울질했을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미적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 사람들 한 4,800만 명이 학자금 융자 빚이 있습니다. 거의 뭐 1조 7,500억 달러나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30%, 대학교에 다니는 10명 중 4명은 어느 정도 그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빚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성인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대출받을 확률 높은 거 당연하겠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해서 돈 좀 모으고 다시 뭐 대학교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석사, 박사학위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2020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리고 뭐 여러 그 공립학교 다 합쳐서 보니까 졸업생의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평균 빚이요, 연방 정부에서 그 연방 스튜던트 론에 따르면, 그 기구에 따르면, 론 히로라는 기구에 따르면 연방 정부에서 무슨 뭐 완전히 지원받지 않은 빚, 그리고 민간 다 합쳐 보면은 평균 28,400달러는 적은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빚이 28,400달러 있다. 28만 달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받으면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8월 31일로 끝나는 그 같은 그 학자금 이제부터는 다시 갚아야지 된다 하는 것은 뭐 연장될 것이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결론은 그거죠. 어느 쪽에서도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비난받고 받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분명하게 선거 전에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을 해서 내리는 결정일 수 있다. 만약에 탕감안을 발표를 한다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위안이 조금 될까요? 위안이 되지는 않더라도 뭐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7월 달에 그 렌트비어 중간값이 역사상 최고였답니다. 이건 도시도 그렇고 도시 인근, 교회도 그렇고 역사상 최고였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팬데믹, 그로 인한 뭐 도시 인근으로 나가보려는 그런 사람들, 인플레이션 등등등 해서 realtor.com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죠. 이 부동산 뉴스에 있어서는 도시보다 싸기는 해도 아직 교회도 뭐 코비드 이전보다 여전히 렌트비가 비싸고요.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게 있다면 랜드로드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8.5%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인플레이션 만큼 올릴 수는 없다 해서 이럴 때는 이제 랜드로드가 조금 그 양보를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쿨다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요. 7월 달에 도시의 렌트비는 전국적으로 도시 외곽 지대보다 12.4%가 비쌌답니다. 2019년이니까 팬데믹 이전이죠. 그러다가 2021년도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집에서 일하니까 집도 조금 커야지 뭐 회사 나가지도 않는데 뭐 아직 아이도 없는데 뭐 그 한 군데 회사 옆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도시 외곽지대로 교외로 나가니까는 그쪽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져서 렌트비가 높아져서 도시의 그 렌트비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7월 달에 올라서 지금 뭐 5.8%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렌트비를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렌트비 다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면 1년치 평균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네요. 뭐 큰 아파트먼트가 3베드룸도 있고 2베드룸, 1베드룸, 싱글룸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160달러 올려야지 되고 새로 계약하는 사람이 더 문제죠. 360달러나 인상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올해 7월입니다. 중간 렌트비가 1,879달러. 이것도 참 막연한 얘기기는 합니다. 원베드룸부터 뭐 4베드룸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주택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이 렌트비가 역사적으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시에서 내가 렌트 들어 살던 교외 지역에서 도시 인근에서 렌트 들어 살던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공실률도 또 7월 달 뭐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마이애미, 뉴욕, 보스턴, 뭐 시카고 이런 곳에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 렌트비 오른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죠?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 가지 꼭 뭐 랜드로드가 이렇게 많이 끝까지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끝나가면서 정리돼야지 될 부분들이 좀 스스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도 긴급 수혈, 뭐 경기 뭐 구제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 그것으로는 완전하게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이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스스로 무슨 뭐 발전기를 옆에다가 붙여서 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자리를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잡아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은 이제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를 조금 뒤로 미뤘는데요. 똑같은 뉴스를 보도를 하는데 그 언론사마다 딱 잡는 헤드라인이 다릅니다. 미국의 모든 헤드라인은 어떻게 잡았냐면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심층 보도를 했고 왜냐하면 그 전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한 300건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갖고 있었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는 이제 뒤처진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니까 더 심층 취재를 해서 700페이지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매체는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기밀 문서가 700페이지도 더 된다. 그런데 그걸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변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부의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도 다 회수해가지 못하고 이런 그 상태에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스페셜 마스터다 그 가지고 간 자료 뭐 그 FBI와 그 법무부가 스페셜 마스터 감독관 없이 제3의 감독관 없이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져간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가져간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국립기록물보관소에 넘기지 않은 것도 인정을 했답니다. 다 이제 나오잖아요. 소장에 보면은. 그래서 11월 선거가 지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뭐 대통령의 그 어떤 기밀문서 해제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뭐 이런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아무리 여러 가지 그 무리한 행동 또 지침, 행위 같은 것을 내리고 하고 해도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설령 대통령과 조금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의 흠집 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변호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한 뭐 그 8월 8일이었잖아요.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때가 그 이후부터 아주 그 유명한 변호사들에게 컨택을 하고 하는데 그 유명한 변호사들이 이 사건 맞지 않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와 또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그 2명의 변호인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어디 보던지는 모르겠는데요. 판사가 두 사람의 변호인에 대해서 당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플로리다의 그 판사가 했었던 그런 얘기랍니다. 아무튼 2명의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야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야후는 이제 다른 많은 매체 것을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데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물론 뭐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주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게 있겠죠. 무슨 뭐 예를 들어 이민법은 연방법, 뭐는 뭐 이렇게 하니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뉴욕에서 이민법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랙티스를 그런 형태로도 되지만 어쨌든 판사는 이 케이스를 당신들이 맡지 못한다. 플로리다주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플로리다주에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플로리다주에 이 같은 문제를 접수하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자,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제 끝날 때 내가 어떻게 끝나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의 그 임기 끝을 우크라이나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24일 오늘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1년이 되는 날이고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침공당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외국의 정상으로서 가장 먼저 키브에 방문해서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이 보리스 존슨입니다. 본인은 지금 총리직에서 떠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원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날을 잡아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몇 개월 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진으로 보고 비디오로 봐도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 한가운데인데도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미국은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또 숫자도 작게만 무기를 공급하다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무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50마일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무기도 공급하고 또 30억 달러를 추가로 군사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무기와 탄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뭐 방공 시스템, 포병 시스템, 대공 시스템, 레이더 다 확보를 시킨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좀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6개월 됐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4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그 땅이 5분의 1, 전체 그 국토의 5분의 1이다 하고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53%가 모든 러시아군이 철군할 때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지 된다. 18%만이 반대합니다. 민주당 66%, 공화당 51%가 끝까지 지원해야지 된다. 이 정도면 초당적이죠. 가장 초당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무기 보내는 것도 응답자 51%가 지지했습니다. 22%가 반대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파병은 아직도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리고 58%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요즘에 저도 뉴스 잘 보도 못해드린 적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이 사태, 이 뉴스를 굉장히 가깝게 미국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뉴 오리진 유한양행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2035년까지 새로운 자동차의 경우는 가솔린 기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주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자동차도 많고 정말 대단하게 앞서가는 그런 주, 결국은 친환경적인 주로 갈 것이다. 세계 유일한 정부가 현재로서는 될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는 가솔린 우리 노 한다는 얘기죠. 강혜신이었습니다.